이번에 곧 공개됐는데 난 제일 궁금한 게 시사저널이 그거 어떻게 입수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특검, 검찰하고 변호인단하고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전화해서. 그 기자의 인적 네트워크의 결과 아니겠어요? 특검이 지난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기소할 때 공소유지 가능하겠냐, 너무 무리한 기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특검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대화를 10분만 들어보면 이 기소가 절대 무리하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어요. 근데 공개되니까 2분 들어보니까는 무리하지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야,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박근혜가 결재받는 위치의 사람이고 최순실이 뭐 그렇다고 박근혜를 대놓고 하대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정말 안 되겠다. 한숨 푹 쉬고 나이가 더 많지 놔둬두세요. 않아요? 예? 박근혜 나이가 더 많지 않아요? 많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5, 6년생인가 그래. 그렇죠. 그거밖에 안 박원순 됐어? 서울시장. 예. 그 저기 박근혜가 51년생이고.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 내렸던 게 연설문 분석하고 정세를 보고 이 내용을 쳐내는 걸 보면 굉장히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내용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예. 최순실 선임이라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 5년이 저만큼 4년이 저만큼 유지가 된 거지. 그렇지. 그분도 안 계셨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부였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 최순실 씨한테 의지해서 우리 최 선생님 가자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도 저 정도 한 게 아니었을까. 근데 확실히 박근혜보다는 최순실이 똑똑하다는 걸 알겠고 그 파일을 들어보면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계가 4, 5년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최태민 목사 때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최태민 그렇죠. 목사는. 예. 그리고 최순실은 그 영적 후계자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제 관계야. 그렇죠. 예. 그 박근혜는 철저히 최태민, 그 최순실한테 의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어른이 안 됐어요. 옛날에 전용욱이 그 얘기했잖아. 그때 민주당이 어디 문 걸어 잠그고 농성할 때 국회에서 네. 박근혜가 당대표일 때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가서 전화해보라고. 근데 그때 전용욱은 그 7인 원로회의인가? 뭐 그런 그 박근혜 마크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김기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 어드바이스를 하는 줄 알고 실제 가서 전화해더래. 구석에 가가지고 그거 보고서 자기가 좀 기도 안 찼다 이 얘기를 전용욱 씨가 언제 증언한 적이 있는데 최순실한테 전화한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윤회 씨로 기억하는데 정윤회 씨가 이제 박근혜하고 통화하는 것 같더라. 어떤 기자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정윤회 씨는 그래도 저 박근혜 대표한테는 좀 예의를 갖춰서 할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권력 서열을 보면 1위가 최순실이고 최순실.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다. 딱 그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대화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건 어디서 나온 파일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나왔어요? 어디선가 나온 거죠. 아니 그게 정호성이 녹음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정호성 작가. 정호성 전화기에서 나온 건데요. 그 그래요? 포렌식 해가지고 복구한 파일이죠.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사면은 이제 끝났고 끝났어요. 자유한국당 내부의 탄핵 정당성을 둘러싼 이 시시비비, 친박 등등의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건 황교안을 확실하게 무릎 꿇릴 수 있는 방법은 총선에서 대패하게 만드는 방법은 박근혜를 공천 시즌 직전에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낙천 받은 사람들이 안 돼요? 이미 권력은 넘어갔어요. 박근혜가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게 한국당 절대 못 흔듭니다. 근데 박근혜는 아무 언급도 액션도 안 하면서 애국당은 흔들지 않을까요? 뭐 거기는 그럴 수 예, 있겠지. 애국당은 좀 흔들어 주겠죠 그래도. 예. 그래 하여튼 보수는 내가 봤을 때는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명박 지금 기억합니까? 이회창 기억해요? 나는 황교안이 무기 하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시사저널 저 폭로로 황교안도 당 안팎에서 탄핵에 대한 너의 입장이 뭐냐 밝혀라. 이제 이거 밝히겠죠. 한 번도 안 밝혔어요 황교안 네, 씨가. 근데 이제 밝힐 근거가 손에 쥐어진 거 아니야. 이거 파일, 나도 이 지경인지 몰랐다. 파일 이렇게 안 하면서. 들어보셨냐. 이 정도였으면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다 몰랐다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그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인들은 몰랐으면 몰라서 정계 은퇴, 알았으면 알아서 정계 은퇴 해야 돼요. 맞아. 이게 뭡니까 그게? 이해운. 물론 쪽팔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모르고 그런 사람을 일국의 지도자로 추앙을 한 그룹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광등 100개 킨 아우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이에서 좀 그게 있나요? 누군가의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능력이고 뭐건 그냥 같이 친해져서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네. 아니, 무조건 그런가요? 김용민이도 그 네. 막말 파문 터지기 전에는 네네네. 다 나한테 와서 사진 찍으려고 했었어요. 내가 낙검수 김용민하고 굉장히 가깝다. 맞아요, 뭐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막말 파문 터진 이후로는 네. 김용민 씨가 그때 저 19대 총선이었죠. 그렇죠. 인기 19대 많았죠. 총선이 네. 다크호스였어 처음에. 다크였다고요? 그러다가 다크호스였다가 다크가 됐어. 호수는 가버리더라고. 호수는 가버리고 어둠만 남았어. 호수로 뛰어갔구나. 나는 안장에 올랐는데 다크만 하고 말을 가버렸어요. 나 이거 정말 참. 야, 이 호수가 갔네. 총선 승리 유체 이탈. 견인차 역할을 할 뻔하다가 호스의 유체 이탈. 본인이 견인됐어. 이거 아쉽네. 호수가 다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호수만 가버렸네. 김용민 씨 옆에 거대한 공백지대가 생겼는데 그 틈으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인도 연예인이랑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냥 제가- 인기 많은 사람 옆에 이렇게 서 제가 있고 페북을 네. 옛날에 이제 패친이 50명, 100명일 때 하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때는 예를 들어 한국 정치 뭐 이런 상황을 보다가 밑에다 뭐 예를 들면 이 씨발놈들 다 막 이렇게 막 혼자 화가 나 적으면 뭐 좋아요 2개, 하나 뭐 친구랑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좀 팔로워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 시간 나면 과거의 나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오늘. 예, 과거의 오늘을 돌아보면서 혹시 막말이 없었나 이제 점검을 해보고 제가 3년째 지우고 있는데 아직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예. 그래서 저는 기록이라는 만약에 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라도 뭐 입각 이런 게 거론될 것 같다. 네. 혹은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SNS부터 닫을 겁니다. 그래요. 온라인 장의사를 고용해서 저의 온라인 기록을 싹 지울 거예요. 그게 왜들 그걸 안 하는지 몰라. 그냥 청문회 가가지고 다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온라인 장의사가 그 과정에서 또 빼돌려가지고 홍보하고 최순실 그러네. 박근혜 녹취판처럼 나오고 이런 거. 나오겠죠. 그 뒤로는 뭐 문자로 나의 감정을 표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는 업무용 외에는 일절 문자, 카톡 다 이런 거 그렇죠. 다요. 뭐 아니 카톡자에서 되게 헛소리 많이 하시던데. 야 웃기려고 한 거지 그는. 내가 무슨 욕을 해도 사람들이 놀라질 않아요 이제는. 무슨 내가 두분이서 하는 거 듣는데 칠면승부 지읒 비읍 다 하더만 거기. 이게 나는 기본적으로 예. 사전에 있는 말은 씁니다. 욕도 다 사전에 있습니다. 여기 이 씨발이 여기 저 사전에 있습니까? 18이라고 있습니다. 18. 네, 18. 나는 씨발이야. 네. 18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자, 뭘 알겠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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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주 무죄 판결 무죄 나왔어요. 판결 났어요. 예. 예.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특히 직권남용 무죄는 검찰이 좀 무리한 공소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들에 의해서 많이 뒤집힌 것 같고 그 선거법은 이제 사실은 좀 뭐랄까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건데 그게 제일 이제 네, 그 중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봤던 건데 네. 그것도 뭐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고 또 그런 개발 기대 효과가 나온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네. 거였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었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워낙에 논쟁적이고 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기성제도권은 거부감이 강해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특히 뭐 법조계 이런 데는 뭐 사고도 많이 쳤잖아요 예전에 네. 검사 사칭했다 그래가지고 처벌도 받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 PD가 사칭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변수가 되진 않을까 싶었는데 뭐 어쨌든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법률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대장동 개발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들어오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걸 유권자들을 현혹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판사에 따라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역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뭐 무슨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예요. 뭐 설령 그게 이제 유죄라 하더라도 뭐 100만 원이 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법률가들 얘기더라고요. 누구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최근에 조현병 때문에 사회적인 진주 그 살인 사건. 여러 가지 폐해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지금보다 좀 더 엄격해져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최근 상황의 연장선에서 보면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이재명 시장이죠. 했던 게 맞는 거 아니냐. 강하게 거죠. 이런 것도 판결에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겠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는 약간 좀 스토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도 있고 스토리 지금 있죠. 다 무조건 무죄가 나왔고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반등하는 약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그 양반이 다음 대선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 대선에는 뭐 경기도지사 크게 나올 것 해가지고 같진 뭐 않다. 2번 예. 정도 해가지고 네네. 자기 성과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대선에 도전해도 늦지 않을 나이야. 1964년생인가 그렇죠? 네, 젊어요. 예. 젊네요 굉장히. 예. 근데 이제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고 조사하면 지지율이 일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음 대선 임박해서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부터 내려놓는 거는 오히려 좀 그럼요. 뭐 얼마나 그럴 했다고. 이유가 없지. 내가 이재명 지사라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보좌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일단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좀 나의- 눌러주세요. 아. 네.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자기 하는 채널도 거지. 없으면서 그렇게 이건 그냥 저기 아프리카로 보내드리세요. 네,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 TV로. 전 유튜버가 좋습니다. 네.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저는 일단 무죄 판결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뚝심, 예, 끝까지 밀고 가는 능력을 높이 사고요.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점에서 본인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것은 인정, 예, 좋습니다. 근데 검찰 출두할 때도 그렇고 재판정 갈 때도 그렇고 이게 기자들한테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고 법률가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법으로 조각 사유가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피해가는 말들을 하는 것이 들리니까 사실 저는 좀 그런 점은 좀 거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로 나왔고 그리고 뭐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죄를 물을 일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논란 중에서 가족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들은 차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로 느꼈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태도는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정치인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처럼 말할 때를 가끔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 좀 보완하고 반성하셔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무죄 판결도 그렇지만 최근에 1년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오는 1년의 과정들을 쭉 보면 쟨 일을 하네. 예, 이런 인상. 뭐, 맞아요. 뭐 하여튼 그건 눈치는 있어요. 안 보네. 그건 확실히 이런 인상을 줘서 저는 대권을 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꿈꾸는 미래가 나한테도 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뭐 상당한 그 본인 캐릭터를 갖고 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저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보수 쪽 지지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 좀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한테 그 보수 지지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가 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나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성향이 이렇게 반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런 돌파를 해 나가는 모습과 이렇게 약간 좀 자기 이렇게 소신껏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 보면은 난 그분한테 예전에 박정희의 향수가 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박정희를 닮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좋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그 친구들은 보수 지지자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코드라는 게 그런가요? 이렇게 정치적인 코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또 달리 보면은 통하는 게 있고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10년 전이었나 하여튼 한때 좌파들 사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그 열띤 그 호응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안에서. 네. 제가 그때 한 말이 내가 보기엔 그냥 박정희 같은데? 이라고 했어요. 제 말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제 통하는 코드가 있는 거죠. 차베스가 반미였기 때문에 네. 반미였기 때문에 그 진보적인 그 네.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지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미기도 하고 뭐 국내 사회주의를 정책을 포함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또 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민주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보라고 해서 민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뭐 근데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것을 선용해서 왜냐하면 이 지사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중도 확장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중도 확장이 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지사가 예, 경상도라든가 이쪽에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제가 지사 말한 좋아하는 사람들 부분에 약간 많이 겹치는 부분이겠죠. 거기 코드가 유능, 코드가, 예. 추진력 이런 맞아요. 것이고 엄밀히 그게 얘기하면은 예. 박정희도 저기 좌파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기 의료보험했지, 고교 평준화, 평준화도 했지. 그 좌파 정책이거든.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지사로서 역으로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득표를 해야 되니까 활용을 할 필요는 있겠는데 근데 저는 정치의 어떤 본질과 속성을 같이 좀 생각을 하자면 그렇게 돌파를 해서 표를 벌더라도 저는 이 지사가 갖고 있는 단점이 저 좀 의회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의회주의자 아니다. 네, 의회 패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는 행정 권력이 이렇게 잡고 밀어붙이면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원해. 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결국에는 일이 안 풀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아주 잘 알고 계시던 정당과 의회의 의미를 굉장히 숙고하던 분이었다면 이 지사한테는 그게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고 그거는 속으로 극복을 하셔야 우리 돼요. 국민들이 그 지도자의 상을 볼 때 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선호하는 지도자상이 달라져 온 건 사실인데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 맞아요. 그 이제 뭐 박정희도 그런 면이 있었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면이 있죠. 있었죠. 예. 있었고 지금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너무 유한 거 아니냐 이런 초반의 평가도 있었거든. 그와는 좀 상반된 캐릭터로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강한 면모 그리고 또 이제 잡초처럼 들판에서 그냥 싸우면서 본인이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딛고 일어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 지적했듯이 이게 과연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꼭 그런 면만 필요한 건 아니고 왜 그래요? 갑자기 뭔데?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성남 시작할 때 이재명 지사가 저기 그 어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때 새누리당이 처음에. 다수당이었어. 그래서 성남시 초반에? 의회. 네. 근데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발목 잡잖아요. 막 예산 깎고. 그래서 이제 뭐 스케이트장, 주민을 위한 스케이트장인가? 그걸 이제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 그 버렸어. 몇 년 지나서 아니었어요? 하여튼 뭐 어느 해인지 그랬는데 그래서 새누리당 아무개 의원이 삭감해가지고 올해는 못합니다 이렇게 아니 SNS가 어디에다가? 아니라 거기다가 대본 그 대자보처럼 붙였다고. 그처럼 안내 받아서 왜 예산 이제 새로워 그런 거 보면은 난 그런 좋은데 나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 그 성남시의 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주 이재명 하면 치를 털어.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은 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단호함이나 신속감 못지않게 그 과정의 민주적 절차 내지는 뭐 수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도지사로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그런 리더십을 키우기에 좋은 자리거든요. 네. 좋은 자리인데 너무 압도적으로 여당 중심의 도의회야. 99%가 여당이야. 저기 자유한국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못했어요. 거기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까지 다 하나로 이렇게 연대해서 경기도로 생각하는 당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아니 교섭단체가 안 돼 그래도. 경기당이네 경기당. 왜냐하면 민주당이 너무 세니까 예, 그런 구조가 또 있는 거죠. 재밌네. 저는 스케이트장 얘기는 두 개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그 간판 내용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냥 의회가 결정해서 삭감됐다고 붙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사람을 찍어서 공격한 거는 좀 다른 사람을 시키든가. 본인 스타일이죠. 나는 그게 시원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가 의회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시원. 나는 정치는 그렇게 아니, 저는 의회를 수도 있어야 공격할 수도 된다고 있다고 봐. 봐요. 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려면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 버니 샌더스랑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는 하더라도 본인이 시장을 할 때 처음에 의회에서 소수파였습니다. 여소야대. 버니 샌더스는 길거리에 나가서 시민사회 운동을 일으키면서 서명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지사는 좀 개인기이고 갖고 있는 권력을 그냥 쓰는 스타일입니다. 하려면 진짜 의회하고 부딪히다 안 되면 차라리 사회운동을 좀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SNS에만 올려서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 아 이제 SNS 그런 거 못할 거야. 이제는 워낙에 뭐 크게 한번 뛰어가지고. 그렇죠. 아직은 뭐 한계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뭐 가능성이 더 많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리더로서 본인이 이제 더 발전하고 또 이게 넓어지기 위한 그런 도전과 실험의 과정에 있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정책인지 여부를 떠나서 기본소득 같은 거를 의제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리더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신선하고 주목할 만한 그런 시도인 거죠. 이번에 뭐 세계 박람회 이런 것도 했잖아. 경기도에서. 근데 그게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국토보유세를 그 재원으로 하겠다 이것도 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사회다라는 메시지를 대중들한테 준다는 건 바람직한 거죠. 저는 또 궁금한 게 좀 민주당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뭐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국회의원 출신이 뭐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지지 기반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약한 좀 게 있던데요. 있고요. 그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잘 안 나오는 게 자치단체장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부겸 하면 나는 물론 이제 김포에서 더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구에 가서 박아서 본인의 그 안 되는 정치를 해서 결국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야 민주당도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제가 정치 참모였다면 박원순 시장에게는 지난번 시장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경남 가서 보궐선거를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북 출신이죠. 안동 출신이죠. 예. 그렇죠. 경북에 가서 박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보고 본인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경북과 경남에 나가서 희생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꿈을 키워갔으면 그렇게 해서 의회로 들어와서 의회 경험까지를 두루두루 갖췄으면 더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본인의 역할을 잘해가는 것은 저는 칭찬하는데 민주당 당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을 희생했지? 예. 노무현이 종로에 가서 부딪히고 부산에 가서 부딪혔던 그런 본인의 아젠다를 위해서 희생했던 이런 모습들, 김부겸 의원의 그런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저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당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실질적인 이 땅의 진보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명박한테 넘어갔잖아요. 또 그분이 펼쳤던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사실 유재일 씨가 제가 진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좀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매번 노무현의 그런 구상과 생각을 다 정략적으로만 보는 거야. 이 인간이 저기 다음 또 재집권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 뭐든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대연정도 그렇고 뭐 개헌 제안도 그렇고 다 그렇게 무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노무현의 꿈은 사실 계속 연속성을 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그런 강대강 대결구도 이른바 87년 체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20대 국회는 1년 남겼지만 이제부터는 아무 일도 못한다. 지금까지도 뭐 별로 한 건 없어요. 한 건 없는데 이런 구도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이고 만약에 선거 결과 내년 총선 결과 자유한국당이 120석을 넘게 의석을 확보한다? 그러면 또 지금의 국회 상황이 또 똑같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한국 정치. 뭐 무슨 너 지금 호프 모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호프가 아니라 소폭으로 해도 그건 안 돼요. 저는 뭐 20대 국회는 종언을 이미 고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21대 국회의 의회 내 권력지형을 바꿔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지금보다 한국당을 왜소화시켜서 꼭 그게 120석 미치냐 120석 뭐 그 언저리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근데 120석 넘으면은 그건요 의원님 대책 없어요. 끝나요. 120석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쨌든 길을 죽여놔야 되고 이번에 선거제도 바꾼 취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좀 조금 더 생산적인 국회로 가려면 양당이 분점하는 국회이기보다는 이게 먼저 합의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다당제 국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다당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한국당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이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1차적인 그 갈림길인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나가리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들. 나는 뭐 안 된다고 봐.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나온 얘기가 뭐 한국당 아침에 그 원내대책회의 끝나고 바른당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데 일단 두 특위를 없애자. 정개특위, 사개특위 없애자. 그리고 안행위하고 행안인가요? 안행인가요 지금 이름이? 안행이죠. 네. 안행위하고 저 법사위로 가자. 안행위가 11대 11이에요. 여기서는 아무 결정도 못해. 표결도 안 돼. 11대 1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치협상으로 넘어오거든. 여야 원내대표 뭐 이런 틀로. 그럼 지금 보면은 정의당, 평화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평화당에서 드디어 교섭단체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 어제 그럼 정의당하고 다시? 어제 오픈 미팅하는 거 보고 이거 황교안 의 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황교안이 여야정 협의체 3당으로 국한시키면서 그러면 민중당, 대한애국당도 다 들어오는 거냐. 저는 평화당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따당하니까 유성엽 이제 정신.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안 되겠다 이거 교섭단체 복원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오늘 아니 그 했어요. 말이죠. 그 저기 평화당 사람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슨 제3지대 이런 거 지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그 과거 국민의당 나오고 자기들이 또 합치면은 정의당 뭐 불필요하다 그냥 우리끼리 이제 만들 수 있다. 바른미래당이 금방 안 깨지잖아요 저게. 어떻게 깨져? 한참 근데 진통을 하나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안 깨져요? 돈? 돈이 80억이 있어요. 그 당 안에요? 누가 갔느냐 문제거든. 그리고 비례대표 누가 갔느냐. 예. 그래서 어느 쪽이 교섭단체로 남고 어느 쪽이 떨어진 쪼가리가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 하니까 쉽게 안 깨지지. 그러면 그 80억 때문에 당이 지금 전속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그럼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투표 그렇지는 용지에 않을 것 나온다고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거 이제 마지막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쨌든 당의 그 간판을 가지고 덩어리를 지키는 쪽이 정치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개별 입당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고, 저게 오래 갈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약간 이제 허물 키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는 건데, 어쨌든 이게 법사위 안행위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서 밀어붙였던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은 가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큰 틀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거 다 올스톱하고 큰 틀에서 다시 논의 시작하자.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흔들리게 되면 나가리 되는 거죠. 약간 나는 그 위기감도 좀 있어. 쉽지 않겠는데요, 진짜로. 저는 거꾸로 근데 사실 바른미래당 예측은 정확히 못하겠어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앞에 앉아 계신데 말하기 좀 두렵긴 한데 계속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걸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른미래당 전문가세요, 이거? 예. 근데 저 원내대표는 틀렸어요. 원내대표 맞춘 사람이 김용민 씨라고. 아 역시 시사평론계. 예, 1등만 그때 맞춘 뭐라고 거. 하셨냐면 반업법이라고 하면서 오신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그거를 똥 떼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성식이 될 줄 알고 오신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새끼. 어쨌든 맞췄네요. 인정해드려야죠. 뭐. 오신환이 됐다는 것은 어쨌거나 유승민, 안철수의 연합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러면 이들이 지금 당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버티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묶여서 조직이 완성이 되면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판은 나가리면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면서 가야 되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당길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의석수 확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희상 의장이 월급을 뭐 70%인가 어떻게 해갖고 보좌관들 4급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째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현재 있는 국회 예산으로 330명까지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30이든 360이든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있는 의원들은 차점제로 하든 그러니까 석패율제로 가든 뭘로 가든 어떻게든 그 현재 있는 당에서 살아남아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예. 그럼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서 선거법 개정하고 33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서 다음번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거의 유일한 변수는 국민 여론인데요. 처음에 부정적인 여론에 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 조금 전 여론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통째로 보면 큰 힘이지만 300명이 먹던 거를 360명이 먹으면 한 명이 먹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개개의 국회의원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원 문제는 조금 우리가 국민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서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국회의원 김수민 증원. 평론가가 예. 그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외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너무 화가 나게도 네. 그 말이 맞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렇군요. 왜요? 그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있고.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하기 쉬운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도 2015년쯤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의원 정수 늘리자고 했다가 네.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선거제도 개혁 얘기할 때 뭐 못하지. 국회에 이니셔티브를 주긴 하고 이제 본인은 비례성 강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근데 거기에 덧붙인 게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좀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20대 국회가 지금 뭐 한국당이 주도해서 개판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네. 얘기하면 내가 이제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개판치고 있다 이런 얘기 쓰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치 혐오는 뜯어보면 그게 이제 한국당에 대한 혐오지만 그렇지. 사실은 뭐 한국당에 대한 혐오만이 아니거든. 국회 일반에 대한 부정적. 네, 맞습니다. 지금 기관 신뢰도가 1.8%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기관을 통틀어 최하위예요. 1.8%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의원 정수 늘리는 게 이 부정적 이 의견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평당이 그 얘기 꺼냈다가 뭐 욕만 잔뜩 먹고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단언할 수는 없어요. 패스트트랙이 실패할 거다 내지는 뭐 성공할 거다 단언할 수 없는데 어찌됐든 4당 합의에 기초해서 안건으로 올려놓은 거니까 그 합의 정신을 충실하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 바른미래당은 굉장한 변수죠. 그 내부에 이제 지금 지원 싸움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당, 민평당 교섭단체 빨리 복원해서 예. 교섭단체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앉고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그나마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없애더라도 이게 이제 일로 넘어오니까 그나마 나요. 근데 거기 못 앉으면은 이제 오히려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 다음 주쯤 복원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 주에 민평당 내부 의견 수렴하고 의총해가지고 예. 반대했던 사람들 좀 워워하고 할 것 같아요. 또 김종대 의원 얘기가 네. 지난주에 저희 또 관훈 라이트클럽 나왔는데 이제 예산을 정할 시점쯤 되면은 다 나갔던 놈들도 실종됐던 놈들도 다 돌아온다는 거야. 예산 따내야죠. 그렇지. 네. 뭐 그렇기 아니, 때문에 올해 예산 중요하거든. 아니 선거 근데 앞두고. 이게 좀 제가 좀 짧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만약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대통령제도 그렇고 국회의원 임기도 그렇고 뭐 4년 중임으로 갈 수도 있고 헌법 뭐 개정이 있어서. 근데 이게 자꾸 이번에만 바꾸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렇게 급하게 바꾸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 거를 지금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굳이 다음 거를 지금 이 순간 꼭 바꿔서 이렇게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좀 궁금해요. 그거 좀 누가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저를 이해 좀 시켜주시면 생각이 너무 짧고 늘리세요. 예. 역시 그거였구만. 생각을 네. 늘리면 됩니다. 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네. 시효를 굉장히 많이 난 게 어떤 법률이든 간에 네. 뭐 이 법률은 뭐 제정하고 4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법률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당장 실효가 돼야 어차피 되나요? 다다음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네.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다다음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부터 해서 다 개정될 수도 있는 거기 또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예,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얘기를 시행해야 하려면 되는 사실 거예요. 저도 이제 맞은편 패널한테 토론 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선거제 개혁 반대하는 토론 패널한테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누구였습니까? 이게 김병민 교수라고 김병민 교수. 네, 보수 패널이죠.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왜 이제 하냐? 저도 할 말 있죠. 그 얘기 왜 이제 빨리 해, 하냐고? 더 그럼 빨리 너는 해야지. 지난 선거 때 하지 그랬냐? 다음부터는 다다음 거부터 합시다. 그 뒤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는 얘기했던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네. 갑자기 딴 얘기가 돼버렸는데 조선일보 수사 방사장 수사 근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언론사가 수사기관 겁박해가지고 자기 사주를 지켰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 이게? 너무 조용히 넘어가 스무스하게. 근데 검찰 과거사위는 그래서 조선일보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상대로? 근데 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심하게 치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뭐야 이게? 그 진상조사단 있잖아요. 예. 진상조사단의 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가 진상조사단의 권고 의견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가 됐다. 진상조사단에서는 지금 이제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얘기한 그 조선일보 수사방해나 강요된 접대뿐만이 아니고 성폭력 뭐 등등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재수사 필요성을 어쨌든 진상조사단의 의견으로 올렸는데 그 6명이래요. 외부인 4명, 검사 2명인데 그렇지. 검사 2명의 결론으로 갔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또 한 번 덮는 거죠. 대충 이런 세워가지고. 검찰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지금 조선일보가 수사방해했다고 했지만 저건 이제 재수사는 못한다 이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아침에 보니까 우린 그런 적 없다 씨발 이러고 또 바로 그냥 맞받아치고 이러고 끝나는 분위기야. 아니 그리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당시에 무슨 경영기획실장이었는데 그렇지. 거기가 주도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책반이야. 예. 소송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라고 그래. 씨발 잘 됐네.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소송하면 또 이게 다시 나타날 아니 그 테니까. 소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역사라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시원하게 뭐가 해결되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 최근에 5.18 진상규명 얘기가 나오면 숨이 턱 막히는 게 5.18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세월호 때문에 그래요. 1980년에 일어난 문제를 아직도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팔자인데 2014년에 일어난 일을 그럼 이건 또 언제 가야 진상규명이 되나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검찰의 진상규명 형편없죠 지금. 그리고 뭐 조선일보가 잘못은 했지만 이미 지난 얘기니까 덮읍시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문무일은 무슨 뭐 직원 항명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검찰개혁 뭐 해놓은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에다 이거 올리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검경 수사권 포함해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바꾸는 건 민심이다. 그러니까 개별 사건, 이 장재현 건으로 조선일보를 처벌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못하는 게 있지만 저렇게 자기 머리 못 깎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분노하고 이미 국민들 다 분노해 있지만 그 힘을 모아서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정부라는 것은 사실 있기 어렵고 뭐 그렇게는 되지 않는 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 지금에서 노력할 것은 결국 이 망나니질을 하고 있는 버닝썬과 장재현 사건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김학의랑 포함해서 검찰과 경찰은 자기 힘으로 개혁할 수 없는 무능한 집단임을 만천에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저는 개혁을 해가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게 문무일 총장의 그 뭐 대놓고 항명.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아쉬운 게 없어요. 한 달 남았나 임기가. 그래서 자기 조직에 자기 도리를 다 끝까지 보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검찰 경찰을 보고 있으면은 서로 막 나가고 있거든. 전직 경찰청장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재판받아야 돼요. 오늘 경찰에서 민감용 청장이 나와서 한 얘기는 그 이문정 검사가 전직 이제 뭐 검찰 고위 간부들 고소했잖아요. 네네. 강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강제 수사가 뭐야?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거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문정 검사가? 이문정 검사가 전직 고발했죠. 검찰총장을 포함한 네. 고위 검사들을 고발했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걸로.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건을 했고 수사할 누가? 건데 경찰이 경찰이 입건했고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이 입건했어요? 네, 입건했고 수사를 할 건데 어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거 고발 들어와도 못 본 척 그냥 시간 뭉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맞물려 있는 거지 힘겨루기가. 근데 이제 이전에는 물 밑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물 밑에서 신경전을 했는데 이제는 뭐 쇠사슬 사심이 들고 나온 거야 서로 간에. 근데 이거 냅둬도 되나 싶은 거예요 나는. 나 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수사권 주죠 그럼. 싸우라. 괜찮은 방법이네. 문무일하고 누가 더 민감용 장점 나와가지고 나와서. 옥상에서 그래, 다이다이 뜨라 그래요. 다이다이 떠가지고 그래. 이기는 저는 그 타이밍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참여할 시간을 주면 반성하고 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다루셨다가 이제 호되게 반격을 당했던 경험이 있고 아유 그럴 분들입니까? 그 선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그때부터 해놓은 메모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 이 검경개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결코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지금의 이 싸우는 과정도 다 전 바둑으로 치면 한 수 한 수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으로 보고 결국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한 대통령으로 저는 남을 생각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그 부분만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국 수석의 총선 차출로는 크게 힘을 못 받을 것이다. 그 대통령 옆에서 이 검경개혁 문제와 수사권 조정 문제, 사법개혁 문제를 마무리 짓는 민정수석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뭐 비민주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권력기구는 풀어놔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소위 말하는 공기잡기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은 그거를 문민적 통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만요담 감자피 만두 제공 정치부심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7,000명까지 들어오셨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점점 저희가 이제 만 명, 예. 동접자 10,000명 시대로 빨리 들어가서 되면 뭐 공약 하나씩 하죠. 공천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공천이요. 아니, 안 줘도 돼, 난 받아. 어디 어느 당에다 주는 거야, 그래요? 애국당에서 공천장 백지 공천장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렇구나. 이름 쓰고 저기 뭐야 네. 지역구만 쓰면 돼. 사실 네. 반자유한국당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애국당 공천이 굉장히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어느 당으로 출마해야 자유한국당의 표를 깎을 수 있을까요? 어. 대한애국당으로 출마해야 자유한국당의 거기밖에 표를 없죠. 깎을 수 있습니다. 예. 몸개택이죠 이게. 갔다 오세요, 형님. 제가 저기 오랜만에. 예. 지상파 진행만 안 하면은 네. 뭐라도 애국당 입장. 뭐라도 퍼포먼스를 할 텐데. 오랜만에 하나 갔다 오세요. 아니 뭐. 나 진짜 저기 발걸칠 때가 너무 많아. 어렵게 오는 자리인데 아니, 공중파 지켜야 난 돼. 오늘 김용민 PD가 빤스 목사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딴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딴 데 아껴둔 거야? 예. 다 공천 없잖아. 아유, 나도 얼마 할 얘기 많은데. 알겠습니다. 만요담 만두피 만두. 아, 만두피 만두가 아니라 감자피 만두. 만두피 만두네. 야, 요즘 내가 말이 너무 혼나온다. 내가 할게요, 형님. 말이 예. 정말 너무 혼나와. 자, 감자피 만두. 만두피를 얇고 쫀득한 감자전분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싹 다 먹었어요. 아주 그냥 아작을 내놨습니다, 만두를. 예.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 밀가루로 만든 만두 먹으면은 좀 배가 좀 더부룩해요. 그렇기도 하는데, 예. 이건 뭐 좀 너무 먹고 싶나 또 배가 고프네. 아니 밀가루 만두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물파 청취자분들 중에 몇 분은 밀가루 만두 장사하시는 밀가루 만두 광고는 이제 끝났다. 어차피 안 받으면 되죠, 뭐. 아니 혹시 이 발언 때문에 더 오기가 치밀어서 그렇지. 밀가루 만두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전자레인지 돌렸는지 모르고 먹었어요. 예. 그래요? 전자레인지 예, 돌렸어요. 이게 찜통에 넣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찐 줄 알았죠. 예, 아닙니다.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전자레인지 확실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음식물 상당수가 네. 1인 가구에 그쵸. 렌즈만 있는 네. 사람, 전자레인지만 있는 사람. 혼술, 혼밥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최고. 내가 예. 저녁은 좀 안 먹고 와야 되겠어요. 예. 저녁 먹고 와서 이 먹방을 하니까 별로 맛있게 못 먹어.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다음 주에 맛있는 음식으로 또 먹방을 준비하도록 아,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거의 먹방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주 연속이네요, 지금. 저녁 굶고 왔더니 또 무슨 옷 광고 이런 거 들어와 아,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만요담 감자 비만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정치부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